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 해시 함수의 중요한 그 응용 분야인 그 메시지 인증 코드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서명 그리고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인증 코드, 디지털 서명, 공인 인증서, 그다음 공인 인증서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인 PKI 이런 건데요. 이런 기술들이 해시 함수하고 상당히 이렇게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시 함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고,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응용해서 이런 어떤 기술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이해 정도를 이제 스스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완성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5년도 9급 국가직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메시지 인증 코드, 맥입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를 이용한 메시지 인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1. 메시지 출처를 확신할 수 있다. 2. 메시지와 비밀키를 입력받아 메시지 인증 코드를 생성한다. 3. 메시지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다. 4. 메시지의 복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제시를 했는데요. 또 여러분 답이 눈에 띄나요?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이 문제는 2015년도 9급 지방직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공개키를 사용하는 전자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1. 송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하고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로 서명을 검증한다. 2. 메시지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장한다. 3.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이용하면 보인 봉쇄를 할 수 있다. 4. 메시지로부터 얻은 일정 크기의 해시값을 서명에 이용할 수 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띄어야지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 2015년도 9급 국가직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공개키 기반 구조, 영어로는 PKI라고 합니다. 공개키 기반 구조의 인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억, 인증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서 취소 목록 등을 관리한다. 니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는 공개키와 공개키의 소유자를 공식적으로 연결해준다. 디귿, 인증서에는 소유자 정보, 공개키, 개인키, 발행일,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리얼, 공인인증서는 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없이 사용자의 전자서명만으로 공개키를 공정한다. 두 개만 지금 옳은 것인데요. 어느 게 옳은 것인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문제는 2015년도 9급 지방직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데요. 1.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니은 2.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생성정보. 3.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4.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해시 함수를 쓰면은 주로 이제 해시 함수를 써서 이 메시지의 무결성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시 함수를 써서.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메시지, 수신된 메시지에 대해서 해시값을 다시 계산하고 송신된, 송신자가 보내준 해시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이 메시지가 송신되는 과정에서, 인터넷상에 송신되는 과정에서 위조가 되지 않았다, 변경이 되지 않았다 하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결성은 확인한다. 무결성. 그렇지만은 이 메시지의 송신자가 진짜 송신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이야기로. 해시값만 가지고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메시지 인증 코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메시지 인증 코드는 무결성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메시지의 송신자가 진짜 송신자가 맞다는 것을 수신자가 인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발신자를 인증할 수 있게, 그 메시지의 발신자를 인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메시지의 무결성하고 인증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 어떻게 메시지 인증 코드를 만드는가? 이 고정 길이의 해시값처럼 고정 길이의 짧은 코드를 생성하는데요. 생성하는 함수인데, 맥이라는 게 함수인데, 메시지하고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공유하고 있는 키, 그러니까 뭐 패스워드 같은 거겠죠, 그죠?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동시에 이렇게 알고 있는 그 키를 메시지하고 같이 입력을 받아서 고정 길이의 짧은 그런 코드를 생성하는 함수를 메시지 인증 코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메시지 인증 코드는 요 비밀키를 알 수 없는 제3자는 절대로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 맥을,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인데요.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대칭키 블록 암호화 동작 모드, 운영 모드 중에 CBC 모드가 있는데요. 이 CBC 모드의 대칭키 블록 암호화를 사용해서 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CBC 모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길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해시 함수를 응용해서 맥을 만드는 그런 맥을 해시도 맥이라고 그러죠. H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응용해서 만드는 H맥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H맥을 써서 어떻게 메시지의 무결성과 그 메시지의 발신자를 갖다 인증하는가, 인증성을 어떻게 확인하는가에 대한 그림인데요.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은, 진본 메시지가 있으면은, 이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을 구하는데, 이 해시값의 입력을, 이 메시지만 가지고 해시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비밀키,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알고 있는 이 비밀키도 같이 입력을 해서, 이 두 개에 대해서 해시값을 구한다는 거죠. 해시값을. 그 해시값이 맥이 된다, 이런 얘기. 정확하게 말하면 해시도 맥, H맥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송신자는 이 메시지를 보낼 때 이 맥하고, 메시지하고 키에 대한 해시값이죠, 그죠? 이거를 같이 보낸다는 거죠, 메시지하고.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수신자가 메시지하고 이 맥을 갖다 동시에 이렇게 수신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확인하는 절차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맥을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기서 메시지를 입력을 받고, 수신자도 자기가 비밀키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키하고, 이 메시지, 수신된 메시지하고 해시 함수를 정해서 해시값을 구한다. 여기 해시값이 이제 맥이죠, 그죠? 이 해시값하고, 송신자가 만들어서 보내준 요 맥, 이것도 해시값이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한다, 이런 얘기. 비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같으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메시지는 원래 송신자가 보내준 이 메시지가 맞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맥은 비밀 키를 알고 있는, 요 키를 알고 있는 송신자가 보낸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하고 메시지에 대한 송신자, 키를 알고 있는 송신자가 보낸 게 맞다는 걸 인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뭐가?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맥이. 그래서 HMAC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메시지를 여기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그 해시 값으로 만드는가. 해시 함수 구조는 이제 우리가 해시 함수 할 때 공부를 했고, 그죠? 해시 함수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이미 공부를 했고, 그 메시지를 그 블록으로 이렇게 쭉 나눈 다음에 여기는 B비트 크기로 블록으로 나눈 다음에 해시 함수, 압축 함수를 적용해서 해시 값을 만드는 그런 이제 해시 함수의 구조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 여기서는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메시지 앞에다가 블록을 하나를 갖다 더 추가하는데, 이 블록은 뭐로 만드냐면은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알고 있는 그 키 있잖아요. 이 키를 사용해서 이 블록을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키 비트가 이 블록 크기보다 작으면 앞에다가 이제 패딩을 한 다음에 iPad라는 것하고 XO와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메시지 블록 앞에다 추가를 한 다음에 그놈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적용한다는 거죠. 해시 함수를. 그래서 이 해시 값을 구해요. 이 해시 값이 이제 최종 해시 값이 아니라서 우리는 이제 중간 HMAC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중간 HMAC이 B비트에 중간 HMAC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중간 HMAC 만들어지면은 다시 여기다가 앞에다가 또 이 B비트 크기의 블록을 앞에다 추가를 하는데, 이 블록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키하고 패딩한 다음에 OPAD라는 것하고 XO와 연산해서 앞에다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도 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놈을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요 해시 값이죠. 요 값을 HMAC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HMAC을 만들 때는 사실은 키가 그래서 보면은 두 번이나 포함돼서 이렇게 해시 함수에 포함돼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HMAC은 키를 알고 있지 않는, 키를 모르는 공격자는 절대로 HMAC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시 함수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어떤 부분에 한 비트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손상이 되거나 조작이 되면은 이 HMAC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 해시 함수의 원래 이제 성질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HMAC을 통해서 메시지가 한 비트라도 바뀌면 HMAC이 달라지기 때문에 HMAC을 통해서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래서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앞에 설명했던 iPad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iPad. OPAD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뭐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어떤 정보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HMAC이 만들어지면은 해시 함수를 적용했잖아요. 그럼 해시 함수는 기본적으로 일방향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시 함수가 HMAC이라는 해시 함수에서 메시지하고 키를 적용해서 이놈을 이게 이제 HMAC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HMAC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HMAC을 통해서 절대로 HMAC으로부터 이 키를 추론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해시 함수가 일방향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 키를 추론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는 만들 수 있느냐? 키는 알 수 없어. 메시지에다 키는 알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비밀 가짜 키 다시 이런 걸 통해서 HMAC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불가능하죠. 이거는 해시 함수의 무슨 성질이냐면, 해시 함수에 이런 걸 이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무슨 성질이냐면은
약한 충돌 내성이잖아요. 약한 충돌 내성, 그죠? 해시 함수에 약한 충돌 내성 또는 약한 충돌 저항성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약한 충돌 내성, 약한 충돌 저항성 때문에 키를 모르면은 절대로 이렇게 H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H맥을 가지고 키를 알고 있는 송신자가 보낸 게 맞다는 걸 갖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맥이 송신자를 인증하는데 사용된다 그런 이야기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맥이 두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하고 메시지에 대한 발신자 인증성은 보정을 하는데 맥이 그 재현 공격에는 이렇게 그 재현 공격은 방어를 할 수 없어요. 재현 공격이라는 경우 리플레이 어택이잖아요. 리플레이 어택. 중간에서 스니핑해서 복제를 하고 있다가 똑같은 메시지를 공격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서버한테 전송해가지고 서버가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공격을 재현 공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송신자가 송금을 은행에 가서 A 은행에 가서 송금을 했으면은 송금 의뢰 메시지를 A 은행에서 그 B 은행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된다고요. 그럴 때 그 메시지가 송금 의뢰 메시지가 A 은행이 보낸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송금 메시지가 중간에서 이렇게 위조되지 않았던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H맥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H맥을 만들어서 입금 의뢰 메시지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낸다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공격자가 이 메시지를 스니핑을 해요. 스니핑한다. 의뢰 메시지하고 H맥을. 그런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이 은행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신자 은행은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확인한다. 뭘 확인하냐면 이 메시지가 A 은행에서 보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다. 그거는 H맥을 확인해 보면 H맥이 맞기 때문에 이 수신자 은행에서는 당연히 그러면은 사실은 이 송신자는 입금 의뢰 메시지를 한 번만 보냈는데 중간에 있는 공격자가 여러 번 이렇게 그 메시지를 카피를 하고 있다, 복제를 해가지고 여러 번 보냈기 때문에 재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B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송금을 여러 번 이렇게 한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재현 공격을 방어를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맥이. 그래서 이제 이 맥에 대한 재현 공격을 그러면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맥에 대한 재현 공격을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 입금 의뢰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만들 때 그때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송시 A은행과 B은행이 동시에 알고 있는 키하고 그걸 입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원래 H맥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매번 송신할 때마다 바뀌는 정보를 추가를 한다. 그 정보가 이제 매번 뭐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순서 번호가 바뀐다 그러면 순서 번호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메시지를 송신할 때 그 시간 정보, 타임스탬프 정보를, 타임스탬프 정보는 계속 바뀌니까, 그죠? 이런 정보. 또는 이제 넌스 정보를 보내는데, 넌스 정보라는 거는 이 B은행에서 입금 의뢰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매번 바뀌는 임의의 수를 보내는데 이거는 매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이 되는 거죠. 이런 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넌스라고 그러거든요. 넌스를 받아가지고 그 넌스를 추가해서 해시 함수에 넣어서 그 해시 값을 만든다. 요 해시 값. 이놈을 H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그 공격자가 스니핑 하더라도 있잖아요. 스니핑을 해서 재현 공격을 해서 다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수신자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순서 번호가 포함된 게 다시 오거나 아니면 타임스탬프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그 시간 정보가 포함된 게 다시 오거나 아니면 예전에 자기가 보냈던
문서 정보가 포함된 게 다시 오기 때문에 당연히 수신자는 그거는 재현 공격을 통해서 한 거다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액에 대해서 매액은 기본적으로 재현 공격에 취약한데 그 재현 공격을 방을 하려면은 이 HMAC을 만들 때 해시 함수를 적용할 때 이런 정보를 추가해서 HMAC을 만들어서 보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은 메시지 무결성, 메시지 인증성은 보장하지만은 재현 공격은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더 추가돼서 사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순서 번호를 사용할 때는 통신 상대방하고 사용하는 순서 번호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제 부담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를 쓴다는 이야기는 송신자, 수신자의 그 시계가 딱 맞아야 된다는, 그게 이제 시계를 동기를 맞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동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타임스탬프가 수신자의 현재 시간하고 정확하게 이제 일치시키는 참 이렇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넌스를 이용할 때는 수신자가 송신자한테 매번 다른 숫자를 보내주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앞에서도 이제 몇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요 넌스는 비밀리에 이렇게 전달할 그런 정보는 아니고요. 그냥 매번 바뀌는 정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돼요. 매번 바뀌는 정보를 이렇게 보내준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맥은 있잖아요. 맥은 이 메시지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 메시지가, 메시지의 송신자를 인정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맥은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는 상대방, 나하고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는 상대방이 보낸 게 맞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말이죠. 내가 A하고 B가 내가 B고 A한테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 메시지는 A가 보낸 게 맞다는 것을 제3자한테 증명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3자는 그 비밀번호라는 걸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보낸 게 맞다는 걸 제3자한테 증명할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사용자들 간에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은 인정이 가능하지만은 그 외에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용자한테는 보내가지고 이거는 누가 보낸 게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쓸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메시지 송신자를 증명하는 것은 맥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부인 방지도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부인 방지를 부인 봉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 봉쇄, 부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 부인 방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비밀키를 공유하는 사용자 A가 사용자 B한테 메시지하고 맥을 송신한 후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그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거죠. 메시지 송신 사실을. 근데도 말이죠. 이 사용자 B는 제3자한테 있잖아요. 사용자 A가 송신한 메시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증명하는 것. 왜냐하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맥을 있잖아요. 이 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사용자 A도 만들 수 있지만은 사용자 A하고 사용자 B가 그 비밀번호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 B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B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사용자 A가 보냈다고 우긴다. 그렇게 자작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할 때 그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왜냐하면 B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A가 보냈다고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맥은 기본적으로 그 부인을 어떤 송신자,
이 맥을 통해서 맥을 보낸 그 송신자가 저 송신자가 보낸 게 맞다는 것을 제3자한테 완전히 증명하는 그런 부인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부인 방지 서비스로는 사용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밀 키를 알고 있는 누구든지 그거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맥을. 그래서 부인 방지로는 불가능하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맥이 부인 방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다시 설명한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부인 방지, 맥이 부인 방지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 방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메시지 송신자가 자기가 송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이렇게 나온 서비스가 뭐냐면 그게 디지털 서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지털 서명. 그래서 이 디지털 서명 서비스는 부인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디지털 서명의 원리는 맥하고는 좀 달라요. 맥은 디지털 서명은 뭘 쓰냐면은 기술은 아까 우리 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해시 함수를 썼었잖아요. 맥은 만들 때 주로 해시 함수를 사용했는데 디지털 서명은 있잖아요. 디지털 서명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냐면은 암호화 기술을 써요. 암호화 기술을 쓰는데 어떤 암호화 기술을 쓰냐면은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쓴다. 근데 공개키 암호화 방법은 공개키 암호화에 쓰는 키가 저기 개인 키하고 비밀리에 보유하는 개인 키하고 누구한테 알려지는 공개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대칭 키 암호화인데 이런 암호화 방법을 공개키 암호화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때 있잖아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보낼 때 무슨 키를 써서 암호화해서 보내냐면은 요 개인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보낸다는 개인 키를 사용해서. 근데 요 개인 키는 있잖아요. 개인 키는 말 그대로 개인 키는 어떤 특정 사용자 혼자만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키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키를 써서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이제 그 개인 키에 대응되는 공개키로 대응되는 공개키로 이제 서명을 하든 검증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공개키로 복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요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 키의 소유자가 암호화해서 보낸 게 맞다는 걸 누구나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키로 이렇게 암호화해가지고 보내놓고는 내가 이걸 암호화해서 보낸 게 아니다. 내 서명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못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로. 그죠? 그래서 이 디지털 서명의 원리는 송신자는 서명을 만들어서 보내는 송신자는 자신의 개인 키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고요. 그 서명을 검증하는 것은 뭐냐면 송신자의 공개키는 누구한테 알려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응되는 공개키를 사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복구해서 디지털 서명을 검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공개키는 그러니까 이게 공개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서명에 대한 검증키 역할하고 개인키는 서명에 대한 생성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공개키 이 방식을 쓰는데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쓰는데 이 공개키 암호화는 메시지가 크면은 적용할 수가 없다고요. 메시지가 크면은 그죠? 그래서 메시지의 길이가 크잖아요. 메시지 크면 이 메시지에 대해서 공개키를 암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공개키 암호화를 하기 전에 개인키로 공개키 암호화를 하기 전에 메시지를 추격을 한다. 그 추격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해시 함수잖아요. 해시 함수.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해시 값을 만든 다음에 있잖아요. 이 해시 값에 대해서 공개키 암호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디지털 서명은 메시지 전체에 대해서 공격기 암호화를 하지 않고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써서 해시 값을 만든 다음에 그 해시 값에 대해서 공격키 암호화 방식, 물론 개인키를 써서 이렇게 암호화를 하지만 공격키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디지털 서명을 생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과정인데요. 그 과정인데 그 메시지가 있으면 있잖아요. 이 서명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메시지가 있으면은 이건 이제 메시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메시지 이 길이가 이렇게 보통 메시지가 길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키 암호화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서명 절차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 백문을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요. 해시 값을 만들어내고 이 해시 값에 대해서 개인키, 이제 서명을 생성하는 송신자의 개인키를 써서 공격키 암호화, 뭐 RSA 공격키 암호화 같은 거죠. 이런 암호화를 하는 결과 이게 서명이 된다. 요게. 그러면 이제 메시지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는 거죠. 메시지하고 메시지에 서명을 딱 추가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은 이 서명을 어떻게 검증하는 건데요? 검증하는가?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있잖아요. 해시값을 구해요. 해시값을 구한다. 그리고 요거는 보면은 해시값에 대해서 개인키로 이렇게 공격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한 거잖아요. 이놈을 복구를 하는데 뭘로 복구하냐면 송신자의 공격키로 복구를 하는 거죠. 복구한 결과. 이게 뭐냐면 실제로 송신자가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이 되는 거잖아요. 요 두 개, 요거하고 이놈을 비교를 한다.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 메시지는 요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의 소유자가 서명해서 만들어서 보낸 메시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디지털 서명을 작성하고 서명을 확인하는, 서명을 생성하고 서명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개인키로 해시값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수신자는 그 송신자의 공격키로 복화해서 그놈이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하고 같은가를 비교를 해서 보면 된다는 얘기. 이해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격키로 이렇게 뭔가 암호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메시지를 있잖아요. 메시지를 암호화를 하는데 뭐로 암호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격키로 암호해서 이렇게 보내면은 그 다음에 복구하는 디크립션 하는데 디크립션 할 때는 키를 이 메시지가 이제 이거죠, 그죠? 암호화된 메시지인데 메시지하고 개인 공격키 이러면은 보통 이제 자기의 개인키로 이렇게 이제 복구하 이런 과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암호화를 할 때 해시값에 대한 개인키로 암호했잖아요. 개인키로. 그러면 복구할 때는 이게 개인키 대신에 공격키로 복구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둘 다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공격키 암호할 때 사실 다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여기서 서명을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개인키로 암호한 메시지를 공격키로 복구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공격키 암호할 때 다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암호화 기술에서 공격키 암호화 방법, 공격키 암호화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명을 쓰면 있잖아요. 디지털 서명을 쓰면은 결국은 디지털 서명이라는 게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에 대해서 송신자만 가지고 있는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시 함수, 해시 값에 대해서 이렇게 암호화하기 때문에 그 해시 값 확인을 통해서 무결성 당연히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에 암호화할 때 개인키를 썼기 때문에 그 개인키의 소유자가 보낸 게 맞다는 것을 당연히 증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메시지 인증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메시지 인증도 가능해요. 그리고 그 개인키는 그 송신자만 가지고 있는 키이기 때문에 그 송신자가 자기가 자기 개인키로 이렇게 메시지를 개인키로 디지털 서명을 해서 보내놓고 나중에 그게 내 서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봐야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로 만들었다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작성에 대한 이제 책임성까지 이 메시지는 자기가 작성해놓고 자기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인을 할 수 없게 그러니까 부인 방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메시지 서명이 그 디지털 서명이 있잖아요. 디지털 서명이 효력을 발생을 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선결돼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 메시지의 그 디지털 서명의 검증키 역할을 하는 게 디지털 서명의 생성키는 개인키고 디지털 서명의 검증키는 공개키잖아요. 근데 공개키는 이제 누구한테나 이제 누구나 이제 누구한테나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공개키가 예를 들어서 이 서명을 생성하는 사용자가 사용자 A라고 보고요. 서명을 검증하는 사람이 사용자 B라고 보면은 이 사용자 B가 사용자 A의 공개키를 써서 사용자 A의 서명을 이제 검증을 하는데 과연 이 공개키가 사용자 A의 공개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사용자 B가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확인을.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말이죠. 공격자 C가 있잖아요. 공격자 C가 자기의 공개키를 사용자 B한테 알려주면서 있잖아요. 자기의 공개키를 알려주면서 이 공개키는 사용자 A의 공개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공격자 C는 있잖아요. 자기 공격자 C는 자기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사용자 B한테 알려준다. 그러면은 사용자 B는 그걸 확인할 때 사용자 A의 공개키인 줄 알고 사실은 사용자 C의 공개키인데 그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니까 당연히 검증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공격자 C가 자기 공개키를 사용자 A 거라고 알려주고 자기 개인키로 서명을 해서 보냈으니까, 그죠? 당연히 서명이 검증은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사용자 A의 서명이 아니고 사용자 C의 서명을 사용자 B가 사용자 A의 서명으로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서명을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 키가 내가 이렇게 디지털 서명에 사용하는 그 공개키가 진짜 누구의 공개키가 맞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게 공인인증서라.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이 공개키는 누구의 공개키가 맞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그런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문서가 공인인증서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디지털 서명의 검증키가 공개키인데 그 공개키가 누구 건지를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은 디지털 서명을 엉뚱한 사람의 디지털 서명을 내가 신뢰하는 그런 사람의 디지털 서명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착각이 아니라니까 얼마든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뭐냐면은 어떤 공개키가요. 그 해당 사용자의 공개키가 맞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증하는 문서를 공인인증서다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 뭐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이 금융결제원이거든. 예를 들면은 금융결제원 같은데 금융결제원 같은데 이런 데가 금융결제원 같은 데가 이제 그 공인인증서를 발행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국제 표준 양식이 있는데요. 그 표준 양식을 그 ITU라는 국제 표준화 기관에서 정의를 했는데 X509라는 문서로 이름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버전 3의 문서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그 공인인증서에 들어가는 정보, 들어가야 되는 정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건데 X509에 대한 버전, 지금은 이제 버전 3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의 순서번호, 1년 번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그 서명 작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식별자인데,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 뭐 주로 쓰는 게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쓰는 거잖아요. 데이터 서명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RSA 알고리즘을 쓴다.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걸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의 이름. 예를 들면 뭐 금융결제원 같은 데인데, 그죠? 발급기관 이름.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정보, 소유자 이름, 그런 것 갖다 이제 주체에 대한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개키가 누구의 공개키인지, 공개키 소유자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체에 대한 공개키 정보가 포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정보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URL 정보 같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인데요. 중요한 정보. 발급기관의 서명, 이거 발급기관 있잖아요. 인증서 발급기관. 인증서 발급기관의 서명이 들어간다. 인증서 발급기관의 서명. 인증서 발급기관의 서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문서가 있잖아요. 이 문서에 대한, 예를 들면은 해시 값을 구한 다음에, 그 해시 값에 대해서 요 인증서 발급기관에 무슨 키로 암호화를 한 거냐면은, 개인키로 암호화를 한 그런 서명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공인인증서를 이제 공인인증서를 입수한 그 사용자가 여기에 있는 이 공개키 소유자의 공개키가 맞는지를 확인할 때 뭐를 보고 확인하냐면은 발급기관의 요 서명 있잖아요. 서명을 확인해서 요 서명을 보니까 이거는 요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진본 문서가 맞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공개키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 소유자의 공개키가 맞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서명은 검증을 어떻게 하는가? 검증키가, 그 서명에 대한 검증키가 그 공개키잖아요. 공개키를 통해서 복화를 하면 되는데, 이 공개키는 누구의 공개키냐면은, 누구의 공개키겠습니까? 당연히 발급기관의 공개키고요. 발급기관의 공개키, 예를 들면 금융결제원 공개키 같은 거는 다 공개가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누군가가 뭐, 이 공개키가 금융결제원의 공개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는 알려져 있는 요 공개키로, 발급기관의 공개키로 요 디지털 서명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이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보증하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공개키는 여기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자의 공개키가 맞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인증기관 이러면은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요. 관리를 한다는 게 이게 뭐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지가 됐으면은 그 폐지해서 쓸 수 없게 만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이렇게 담당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런 기관을 인증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통 정부에서 이렇게 위임한 기관 또는 사설기관이지만 모든 사용자에게 잘 알려져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한 그런 6개의 기관이 지금 공인인증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이라는 회사, 그다음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이요. 한국전산원,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 그 다음 한국무역정보통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외국에는 베리사인이라는 업체가 이제 공인인증기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의 역할로 보면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려는 그런 소유 주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해야 되고요. 공개키하고 개인키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하고 인증서를 작성하고 발급하고 인증서 폐지된 문서, 그러니까 폐지도 그러니까 폐지된 인증서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데 인증기관의 일정 업무를 이제 대행하는 그런 등록기관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금융결제원에 금융결제원에서 수많은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다 발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이 등록기관을 대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증기관의 위임을 받아서 신원 확인하고 공개키를 등록하는 그런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기관을 등록기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절차인데요. 사용하는 절차. 예를 들어 여기는 공인인증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용자 A가 공개키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사용자 A가 자기 컴퓨터에서 개인키하고 공개키를 일단 생성을 해요. 자기가 생성을 못하면은 인증기관이나 등록기관에서 대신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등록기관이나 인증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키를 생성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안전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전달하는 규정이 프로토콜이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PKCS 넘버 12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인키를 대신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사용자 A는 자기 개인키는 있잖아요. 그 개인키는 절대로 다른 사용자한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저장할 때 패스워드가 있어야지만 열어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보관하죠. 비밀리에. 그래서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개인키를 갖다 열람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이제 보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용자 A는 자기의 공개키를 이제 인증기관이나 등록기관한테 주고 인증서 작성을 갖다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인증기관이나 등록기관은 사용자 A의 신원을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되죠.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은행에 우리 가서 이제 공인인증 발급할 때 은행에서 이렇게 신원 확인하잖아요. 그런 신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신원 확인이 되면은 인증기관에서 사용자 A의 공인인증서를 작성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작성하는데 인증기관의 자기 서명을 공인인증서에 딱 추가를 해서 이 공인인증서를 사용자 A한테 이제 전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증기관의 서명이 이렇게 포함된 그런 문서, 그런 문서를 공인인증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사용자 A의 공개키가 필요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 사용자 B라고 그러면은, 사용자 B는 이제 그 사용자 A의 공개키, 공인인증서를 입수를 하는 거죠. 뭐, 사용자 A한테 네 공인인증서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이거 왜냐면 공인인증서라는 거는 공개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용자 A의 공인인증서를, 입수를 하면은, 사용자 A는 이 공인인증서가 진짜 공인인증서가 맞는지를 뭘로 확인하냐면은, 거기 서명에 있는 인증기관의 공개키로 공인인증서에 있는 디지털 서명을 또 확인하는 거죠. 디지털 서명이죠. 그래서 디지털 서명이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이 인증기관에서 서명한 사용자 A의 인증서가 확실하다는 걸 갖다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증서에 있는 공개키를 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사용자 B는 공인인증서에 있는 이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사용자 A한테 전송할 때고, 사용자 A는 자기 개인키로 그 메시지를 이제 복화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의미는 특정 문서상의 공개키가 문서에 기록된 어떤 신원정보가 표시하는 사용자의 소유가 맞다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문서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주로 어디에 썼냐면은, 쓸 때, 공인인증서에 있는 그 개인키로 뭔가를 서명을 해서 있잖아요. 서명을 해서 보내주면은, 수신하는 쪽에서는 그 서명을 확인하면은, 이 서명을 확인을 통해서 그 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키의 소유자가 보낸 게 맞다는 걸 갖다가 사실 인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인증할 때 그 디지털 서명을 확인해서 사용자 인증을 갖다 많이 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인인증서 기반의 사용자 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용자 인증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뭘 확인하는 거냐면은,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는 거다. 공인인증서에 있는 공개키를 사용해서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서명이 그 사용자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사실은 디지털 서명은 개인키를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만 이렇게 이제 서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토큰이 어떻게 보면은 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개인키가 인증 토큰이 되고, 확인하는 거는 이제 그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는 거니까 공개키로 이제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를 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인증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인증기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 이렇게 많아야 돼. 한 군데서 뭐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인증기관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계층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구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그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그 계층 구조로 분산된 인증기관을 탐색하고, 또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 방법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증기관의 어떤 인증기관의 공개키가 그 인증기관의 공개키가 맞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공개키 기반 구조다, 이렇게 PK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PKI 환경에 가면은 뭐 사용자도 있고, 인증기관도 있고, 등록기관도 있고, 인증서 저장소도 있고, 그리고 인증기관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실체들 간에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그 인증서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CMP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Certificate Management Protocol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표준화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증기관의 공개키가, 그 인증기관의 공개키가 맞다는 것을 누군가 또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증기관을 다시 인증하는 뭐 상위 인증기관이 있고, 그 위에 또 상위 인증기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층적으로 이렇게 구조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상위에 있는 인증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루트 인증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루트 인증기관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어요. 루트 인증기관의 공개키는 그거는 뭐 누군가가 이렇게 다시 인증을 해줘야 될 그럴 필요가 없이 모든 이용자한테 다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루트 인증기관은 자신의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뭐 더 이상 이렇게 서명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셀프 서명한다, 이렇게 하고요. 루트 인증기관에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에 루트 인증기관의 서명을 통해서 이렇게 공인인증기관, 자기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공인인증기관에 사용하는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인인증기관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공인인증기관의 그 공개키가 진짜가 맞다는 것을 그 상위에 있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서명을 해서 이렇게 인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 최상위에 있는 인증기관은 루트 인증기관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해시 함수를 응용하는 그런 분야, 메시지 인증 코드, 디지털 서명, 그 다음에 공인 인증서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에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좀 더 이렇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를 이용한 메시지 인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1. 메시지 출처를 확신할 수 있다. 2. 메시지와 비밀키를 입력받아 메시지 인증 코드를 생성한다. 3. 메시지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다. 4. 메시지의 복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답이 나왔죠? 오케이. 공개키를 사용하는 전자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송신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서명하고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로 서명을 검증한다. 메시지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장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이용하면 부인 봉쇄를 할 수 있다. 메시지로부터 얻은 일정 크기의 해시값을 서명에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답이 바로 나오죠. 공개키 기반 구조의 인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 인증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서 취소 목록 등을 관리한다. 니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는 공개키와 공개키의 소유자를 공식적으로 연결해준다. 디귿, 인증서에는 소유자 정보, 공개키, 개인키, 발행일,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공인인증서는 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없이 사용자의 전자서명만으로 공개키를 공정한다. 두 개는 확실히 틀렸는데요. 하나는 내가 볼 때 이런 뭐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하나는 약간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린다는 거는 인증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관련되는 교재에 관련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